갈게요. 저게 이제 이번 주 잡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쯤 되면 선생님들이 다 이래 목이 이래요. 오늘 좀 목이 좀 조금은 그래 보인다, 그죠?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된 건 저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하는 시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은 기본 이제 항상 그래요. 다른 지역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알긴 알겠는데 문제가 왜 안 풀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혼자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라 여러분들 혼자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그 기본서 두꺼운 걸 가지고 계시는 주변에 이 기본서 이걸 하루나 이틀 만에 내가 딱 끝내고 싶어. 그런데 이게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기본서의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는 매년 나오는 것도 있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고 아직 시험에 한 번 나와 5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면 어디부터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단점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놈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시간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빼. 그러니까 요 하잖아요. 요거 하면 요거 하나 딱 2개만 하고 요거 딱 3개만 하고 넘어가 버려요. 막 빼는 거지. 왜? 잘 안 나오니까 나머지. 이거는 아예 빼버려요. 아예 들었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수업은 하는데 지금 같은 왜 여기서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하는데 우리가 특강은 이렇게 그렇게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막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아주 빠르게 요 내용을 빠르게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왼쪽에 이렇게 이론이 나와 있어요. 요 예를 들어 요거다. 오른쪽에 요 관계되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아주 빠르게 배경 설명은 안 해요. 배경 설명은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기초 배경은 돼 있다 보는 거. 이제 얘는 이렇게 암기를 가볍게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 때 여러분의 시간을 줘요. 한 1, 2분 정도. 아주 빠르게. 그걸 푼 다음에 같이 풀이를 하겠죠. 그러면서 얘가 어떤 놈이 중요하고 얘가 문제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60점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물론 이렇게 꼼꼼히 공부해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 놈을 먼저 해서 빨리 해결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60만 개 하는데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요 하면 이 자료가 좀 양은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한 3, 40페이지 되기까지 문제까지 치니까 그렇지 요약만 하면은 만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는데 요걸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근래가 되도록 자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5번 읽느냐. 그 시간에 그걸 안 하고 요걸 50번 읽는 거야. 시간은 똑같아 이거지. 다시 무슨 말이냐. 기본서를 5번 정독을 하느냐 아니면 요약된 요 자료를 50번 보느냐 시간이 비슷하다 보는 거죠. 내가 볼 때. 그러면 어떤 게 효익이냐라는 걸 하면은 요거보다 요게 효익. 기본서를 5번 정독한다고 해서 이 머리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이것저것 다 봤거든. 시간이 안 나오는 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요걸 이렇게 50번 보고 나면은 요게 머릿속에 감이 좀 배요. 감이. 그런 상태에서 기본서를 한 번만 딱 정독하면 이제 내가 뭔지를 알아. 왜냐면 요게 정확하게 알면은 요 내용이 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 이제 이 내용이 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 이게 왜? 가장 중요한 내용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같이 이용되는 식계를 대부분이 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목적입니다. 내 의도는 잘 될지 안 될지 노력해봐야 되겠지만 의도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실현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하나 있으면 일단 요것만 봐라. 이게 왜냐면 줄기차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공부량을 줄여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줄이는 요령을 몰라요. 공부하라 그러면 전부 다 1페이지부터 하지. 1페이지부터 우리 교재 기본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예를 들어서 처음 20페이지인가 그래요. 여기부터 한 40페이지까지 20에서 한 처음에 20페이지는 시험에 나오는 거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 15년 전에 한 번 나왔던 거 딱 나와 있는 끝이에요. 그걸 하긴 해요. 나도. 안 하지는 한 번은 하겠죠. 근데 그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 건너뛰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준비를
스스로 공부가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빠르게 요 점수를 빨리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기 막 적는 것 같은데 적으시고 인원이 또 좀 그래요. 저는 인원이 작든 말든 한다는 주제 저는 성격이 좀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너무 인원 작으면 분위기가 안 나요. 너무 분위기가 안 나면 너무 좀 시들해 버리죠. 그러니까 좀 깊이 하죠. 가급적이면 이거 이틀이나 긴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이잖아요. 긴 시간 공부하는데 분위기가 안 나요. 다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게 되면은 좀 인연이 되면 좋겠다라는 건데 뭐 다른 지역은 대부분 끝났어요. 대부분 이제 그 대구 쪽은 이제 하루 남았네요. 이틀 하다가 대부분 지역은 이제 끝나고 여기 거의 끝쪽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언제 만회하냐? 4, 5월에 만회해요. 4, 5월에. 그게 어느 시점이면 기본적인 건 좀 됐는데 좀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기출 문제 풀면 이거 안 풀려요. 그게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걸 빠르게 중요한 걸 해결하자. 그러면 여기 없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잡아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근데 본 수업에서는 하고 있잖아. 세시하게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주요한 것만 빠르게 확인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봐야 됩니까? 저는 쉬는 시간에 놀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푸는 거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요약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분 문제 풀고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뭘 주세요 이런 말 말고 같이 하자 느낌? 여러분 이제 약간 요령을 모르니까 약간 키를 잡아주는 느낌. 요건 요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같이 한다. 그래서 빠르게 문제도 풀고 확인하고 뭐 계산 문제 같이 풀겠지만 이런 문제는 대부분 꼭 확인할 건데 얼마 전에 지금 프린트를 낸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5월 달부터 4월 5월부터 나가는 시험 때까지 나가는 프린트문은 난이도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난이도는 기출 수준. 지금부터 특강이든 뭐든 모든 자료는 기출 수준. 그래서 이걸 수업 안 듣고 이게 왜 풀을 때 쉬웠냐면 수업 듣고 바로 풀니까 쉬웠던 거야. 일주일만 지나면 기억 안 나.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쉬웠던 거지 좀 지나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풀어서 바로 보니까 그게 바로 보니까 효과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나는 모든 기출의 난이도는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기출 수준 딱 그 수준이에요. 더 이상 조금 높고 조금 낮는 거지 과도하게 높고 과도하게 낮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건 금방 봐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보면 이게 뭐였더나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 그래서 그 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강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자주 보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정리하는 거니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저기 적는 길에 이건 적고 하시는데 이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신 거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는 보고 이제 너무 아니면 좀 알 수 없는 거죠.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원장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좀 이렇게 서서히 이제 좀 이렇게 4월 중반부터 많이 해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여하튼 그렇다. 또 궁금한 건 없죠? 진도 나가도록 하죠. 이제 자 137쪽이다 그죠? 137쪽은 요 놈은 중요한 녀석입니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부터 해가지고 밑에 1안 돼 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뭐가 돼 있냐면은 첫 번째 지역 경제 분석 돼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지 동그라미 이건 첫 글자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보면 뭐가 있냐면은 시장 분석하는 게 있죠? 시 동그라미. 그 다음이 시장성 분석 또 시 동그라미. 그 다음이 타당성 분석되어 있다 그죠? 요건 타 동그라미. 그리고 투자 분석 투 동그라미. 자 따라합니다. 지시시 다투. 다시 지시시 다투. 이거는 순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걸 보면 이건 이 순서도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시시 다투라는 거. 자 이게 이렇게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위에 이안 보면 요거 3개를 묶어가지고 시장 분석이라고 말하고 얘 둘을 묶어서 경제성 분석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있다 그죠?
그죠? 요렇게 분리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렇게 하기도 하고 요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 세 개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말하고 요 둘 묶어서 경제성 분석인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 여기에 아까 우리 학원 건너편에 상가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해서 판단했을 때 그게 사업이 시장성 있나? 되겠나? 못된다. 그러면 얼마나 벌 수 있겠네? 이걸 판단해서 투자하겠죠? 개발을 고의할게요. 이건 이 사업이 가능하냐, 시장성이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사업이 잘 되면 뭐해? 돈 못 벌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큰 틀로 두 개에 나누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5단계를 많이 합니다. 먼저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지역 경제 분석 밑줄.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소득, 교통망, 성장, 개발 등 대상지의 전체 시장을 분석한다. 그걸 거시적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자 이게 좀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이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약간 요쪽에 KTX 터미널 인근에 오피스텔을 짓는다. 하지만 한다 치고 이렇게 오피스텔 짓는다 보도록 합시다. 그때 그냥 오피스텔 대가 바로 짓는 게 아니고 뭘 판단하냐 하면은 우리 전체 지역의 인구, 소득, 경제상 이런 것들을 분석해요. 선생님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본 적 이런 거 있단 말이죠. 백화점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인구 50만에 하나 정도를 봐요. 인구 50만에 하나 정도 백화점을. 그럼 우리 지역은 아직 백화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 50만이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인구 50만이 좀 안 되더라도 좀 도시가 좀 만약에 예를 들어 구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이 구미라는 도시를 예를 들면 인구는 예를 들어 40만이야. 그런데 이 인구는 작지만 소득 규모, 경제활동을 했을 때 괜찮겠다면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40만이 되더라도 소득 규모 안 좋다 없는 게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대형마트, 이마트, 탑마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걔들 기준이 있다고. 걔들이 즉 인구가 10만 명이나 20만에 하나 정도 생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즉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건다는데 오피스텔 짓는다고 했을 때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인구 3, 40만의 물동량 요 정도면 하나 정도 가능하다라고 나름대로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구 볼 때 오피스텔이 가능하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걸 지역 경제 분석. 이 개발 사업이 우리 지역 인구, 소득, 경제 모든 종합적으로 봐서 괜찮느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역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동네 아니고 우리 바로 예를 들어서 중심부에 있던 외곽에 있던 우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백화점.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다 라고 판단하면 두 번째 시장 분석을 합니다. 즉 우리 아까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이마트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트든 오피스텔 개발했을 때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 상황, 우리 경제협장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성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오피스텔, 우리 이마트, 우리 백화점을 개발했을 때 얼마나 분양, 임대, 매매가 되겠느냐, 분양되겠느냐 이거. 자 느낌 보니까 범위가 컸다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거시적이라고 말하고 미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큰 범위에서 점점 줄어오는 느낌. 그렇게 해서 이걸 확인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제가 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교재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요.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요거 할 때 요걸 같이 할 수 있는 거라. 아시겠죠? 즉 임대 분양할 때 미진하다 싶으면 이 분석을 다시 할 수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요거 분석할 때 앞에 있던 얘들을 함께 다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포함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는 화살표, 어떤 관계는 포함관계인데 시험 문제 포함관계 의미로 시험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념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정확하게는 화살표가 아니고
포함 관계다라는 것만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요 느낌. 그렇게 해서 요게 그걸 줄여가지고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 밑줄 그었죠. 2번 시장 분석 밑줄. 특정 부동산 유형에 대한 오피스텔 아니면 아까 마트 이런 것들입니다. 유형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하는 것 밑줄. 3번 시장성 분석 밑줄.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임대, 분양되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 매매 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겠죠? 이렇게 나온 걸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부터 명확하게 그런 개념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시면 이제 보충학습에 보면은 흡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성 분석할 때 시장성 분석에 뭐냐면 여기에 흡수 분석이 있어요. 흡수 분석은 우리가 개발한 부동산이 얼마나 흡수 분양되겠느냐 라는 거죠. 흡수율 몇 퍼센트 분양됐다. 흡수 기간 100%가 몇 달 만에 분양됐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밑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보충학습은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이제 타당성 분석 안 하는데 그거는 뭐냐? 타당성 분석 밑줄 그시고 기억 위주로입니다.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 즉, 이 사업이 충분한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야 투자할 마음이 있죠. 그래야 투자도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지도 않을까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나눠주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얼마나 수익이 남느냐.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 금액이 1,000억인데 얼마나 수익이 남느냐. 그럼 투자자 모집하기도 돈을 빌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때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걸 따집니다. 괜찮아. 충분히 수익성 있어. 되면 5번 투자 분석 밑줄 재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냥 막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수익성을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다른 투자 부동산과 비교합니다. 자, 우리가 혹시 안동에 라운 오피스텔 같은 게 있나요? 안동에 라운 없나요? 그런데 라운 같은 게 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지역이 지어도 라운 오피스텔이 2개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라운 같은 기업이 오피스텔 또는 뭔가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서울에만 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안동, 진주 모든 지역을 다 검토해요. 아시겠죠? 그 모든 지역을 검토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라운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의 상가 건물, 대구의 복합 쇼핑몰, 대전의 오피스텔을 재개를 추진해. 이 사업은 뭐냐? 요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요게 충분히 수익성은 나온다고 됐지만 이 세 개의 사업을 우리가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선순위. 요거 중에서 우리 이 사업이 요거와 요거를 비교했을 때 우선이 된다. 충분히 괜찮다. 다른 개발 사업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게 충분히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면 요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야 요 사업이 투자 선택이 되는 거죠. 그게 투자 분석입니다. 즉 우리 개발 사업 이거와 다른 부동산과 투자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이거 분석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순평가법, 내부 그렇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투자 분석. 그때 투자 분석이었죠? 다른 투자안과 비교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요. 아시겠죠? 순위가는 어때? 순위가 보니까 요게 다른 분 월등하네? 내부 순위 월등하네? 오케이, 요게 좋은 거야. 오케이,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아니, 우리가 개발 사업에서 몇 천억을 투자하는 개발 사업인데 그냥 막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치밀한 사업들. 물론 얘들은 뒤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추진하기도 하고 다시 재검토하기도 하고 그때 다시 상황이 달라지만 일단 요거와 다른 걸 비교하는 요게 투자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구장 벌써 읽어만 볼게요. 밑줄 긋지만 읽어만 볼게요. 타당성 분석으로 나온 결과가 긍정적이다. 자, 타당성 분석 요거죠. 충분한 수익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대상 개발 사업의 기대수나 위험을 감안하여 본인의 요소를 비교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투자 모든 걸 분석해서 결정을 하지 몇 천억이나 자금을 투자하는데 달랑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다. 내 조건과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과 모든 걸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최종 판단을 내린다. 그 최종 판단을 투자 분석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녀석이죠, 이거? 이거 잘 나오니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하는 동그라미 1번 제목만 밑줄, 동그라미 1번 시장 분석 밑줄, 동그라미 2번 경제성 분석. 그게 뭐죠? 요거죠, 요거.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요거는 요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얘는 요거 내용을 다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인데 개발은 신개발이 있고 재개발이 있어요. 신개발은 그냥 농지 같은 거 일반적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기존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 기존 개발되어 있는데 새로 개발하는 거라. 아셨죠? 그게 재개발인데 이게 네 가지로 교재 보시면 나누어놨습니다. 139쪽 1번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보전 재개발. 보전 재개발은 뭐냐? 자, 보전 재개발 밑줄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 동그라미. 노후 불량 재멸 막기 위해 채택하는 소극적인 거다. 쭉 밑줄 그리고 사전만 동그라미. 자, 우리가 재개발을 왜 할까요? 자, 우리가 이 지역을 개발했어. 옛날에. 개발을 30년 했어요. 30년 전에.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건물, 도로, 기관시설들이 30년 전에 낙후되지 않을까요? 그죠? 낙후된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노후 불량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공법적인 느낌? 아시겠죠? 노후 불량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설이 낙후되기 시작한 거라.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없애고 요거 새로 만드는 게 재개발이야. 보전은 뭐냐? 아직 노후 불량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노후 불량이 나타나기 전에 사전 동그라미 유의하시겠죠? 사전 포인트는 발생하기 전.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밑에 수복 재개발이에요. 수복은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후 불량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노후 불량량이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노후 불량이 작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들은 지킨다고. 대부분 지키면서 불량 요인만 제거. 그게 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대부분의 수술은 지키면서 그 다음에 불량 요인만 복구. 아시겠죠? 불량 요인만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인트 그거죠? 그래서 수복 재개발 밑줄 것이고 현재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밑줄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 이거는 불량 요인이 조금밖에 없을 때. 이거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 그 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김치 지금쯤 되면 서서히 김치 뭐 생겨요? 우리가 11월 달에 김장하고 막 그랬을 때 그 김치가 지금쯤 되면 서서히 곰팡이 생기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걸 곰팡이에다 버려가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줄 알았어요. 맞아, 준 줄 알았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 뒤에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살짝 고구마 살짝 드러내고 먹으면 되잖아. 그게 뭐라? 나 같은 사람 많았구나. 그냥 곰팡이에서 버렸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그 느낌, 그게 수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개량 재개발이죠. 개량 재개발은 뭐냐? 밑에 기존 시설 확장 동그라미, 개선 동그라미, 첨가 동그라미. 얘는 뭐냐? 수복보다도 노후 불량 요인이 좀 심해요. 노후가 좀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노후 불량 요인을 딱 제거했더니 펀하니 구멍이 생겼어. 아니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첨가 확장한다 이런 이야기. 노후 불량 요인을 제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제거하고 나니까 그 시설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새로운 걸 개량, 첨가, 개선, 첨부, 확장 이런 지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가서 점점 노후 불량 요인이 세지고 있죠. 포인트. 노후 불량이 발생하기 전 수복 조금 그것만 살짝 드러내요. 좀 많이 생겼어. 드러내고 새로 땜빵을 해야 돼. 땜빵. 아시겠죠? 땜빵이라는 표현 이해하시겠죠? 그걸 여기는 첨가, 확장, 개선 이렇게 말하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철거 재개발. 제일 세죠? 다 밀어버려라. 왜? 노후 불량이 너무 심해. 쓸데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밀어버린다. 이게 철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세워진다. 그런데 시험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와.
대부분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불량요에만 제거하는 것을 개량재개발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들으면 끄덕끄덕 싶은데 일주일 지나면 아리삼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위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재개발도 다뤘고요. 자 이제 용지 취득에 바른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포인트만 딱 잡을 겁니다. 환지 방식 밑줄 것이고 니은 끝에 개발이익 사유화가 가능성이 높다 밑줄. 매수 방식 밑줄 니은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다 밑줄. 자 요거는 예전에 말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공법에서 배웠던 환지 수용을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환지는 여러분이 환지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환지는 여러분 토지를 넘기고 돌려받죠. 이제 개발되는데 여러분이 환지되는 토지가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야. 농지를 넘기고 받을 때는 대부분 택지로 받아요. 건축 가능한. 그러면 나는 여기보다 토지량은 줄었지만 농사 지을 땅을 넘기고 건물 지을 땅을 받기 때문에 내가 홀캉 이득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나에게 뭐가 나타나냐? 개발 이익이 나타나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개발 이익 사유화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 아시겠죠? 그런데 수용 방식은 뭐냐? 수용 방식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민간이고 일반적으로 환지는 민간이고 수용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해야 그 저렴한 토지에다가 행복주택을 지어서 저소득층에게 보내겠죠. 그러면 농지를 시세대로 그냥 넘겨요. 택지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농지로 보상가를 받아요. 농지를 파는데 뭔 이득이 있겠냐고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발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에 봅니다.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다 이 말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나머지는요 공법 시간에 다 배웠잖아.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140쪽 읽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만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보충해서 밑에 거 봅니다. 도시 경제 기반 모형 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기반 산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주하면 유명한 게 뭐죠? 참외. 그럼 예를 들어서 성주는 다른 지역보다 참외 생산이 높고 참외 산업이 발달하겠죠. 그럼 참외 때문에 다른 것들도 덤으로 발산하지 않을까? 참외 때문에 막 사람들이 들어와. 그럼 식당도 활성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것도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성주에서 참외 산업은 기반 산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그리고 이걸 매출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 기반 산업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기반 산업 어떻게 나타내느냐? 라는 건데, 자, 140쪽에 나온 설명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간단하면 그런 내용인데, 동그라미에서 하면 수출 기반 산업만 밑줄. 이거는 유입을 가져는데 동그라미 니은만 밑줄.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다. 밑줄.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인데요. 비기반은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입지 개수는 뭐냐? 밑에 볼게요. 시턴제로 공식이 하나 있죠. 전국 평균에 대한 특정지의 평균입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참외 농사를 짓는 게 100만 명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쉽게 말해서 전국에서 전국 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전국에서 농사하는 게 100만 명인데 그 중에 참외 농사가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국에서 참외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죠? 2%입니다. 그런데 성주 볼게요. 성주 지역에서 전체 농사를 짓는 사람 예를 들어서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게 만약에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이런 느낌이죠. 전국에서 참외의 비율은 2%죠. 계산하면 그러면 성주에서 참외의 비율은 몇 프로죠? 5분의 1이니까 1보다 어때요? 크죠? 이렇게 되면 이게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다. 전국에 대한 어떤 지역의 평균. 이걸 우리 입지 개수라고 말해요. 이게 1보다 크면 이거는 기반 산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문제는 프린트물 4번입니다. 오늘 프린트물에서 4번 말고는 아마 안 할 거예요.
4번만 풀 겁니다. 4번. 자, 포인트는 전국에 대한 지역 평균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를 활용하여 입지계수를 활용한 것이다.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A지역을 보도록 할게요. A지역. A지역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 A지역에 쭉 섬유도 있고 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A지역에 전체가 300이죠. 그죠? A지역 전체가 300입니다. 프린트물 그 개발부터 4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지역 봅니다. B지역은 뭐냐면은 이 합이 600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이죠.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전국 평균에서 보시면 요게 뭐 책 그대로 하면 100, 200, 그 다음에 요놈은 400, 200, 그 다음 합계는 500, 400, 그 다음에 900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합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A지역에서 A지역에 뭐가 기반 산업인지 볼 거라는 이야기죠. A지역에서. 그럼 A지역을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A지역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 우리가 섬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섬유. 섬유가 전국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용은 요거죠. 그죠? 즉 뭐냐? 요게 섬유를 보면 섬유의 성분만 섬유만 보시면 섬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국 평균이 뭐냐? 전국 모든 산업이 900인데 그 중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용이 500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건 섬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A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섬유의 A지역입니다. A지역은 300 중에 섬유가 얼마죠? 100이에요. A지역의 종사자가 300인데 섬유가 100. 이걸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B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섬유. B도 어떻게 계산되느냐? B도 똑같이 이렇게 요런 형태로 지금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B도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똑같이 섬유를 하게 될 거니까 B지역도 똑같이 분모는 똑같아요. 전국 평균은 900 중에 500 똑같습니다. 그런데 B지역을 계산하겠죠. B지역 전체가 600인데 섬유가 얼마죠? 400입니다. 이거는 600분의 400 이렇게 돼. 요게 B지역의 섬유 비중이 나오겠죠. 그러면 물론 느낌상 계산이 딱 나오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이거 이게 분모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하는 요령은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무술 하지 말고 약분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세요. 무직하게 1 나누기 3 0.33 5 나누기 9 0.5 0.33 나누기 0.5 하세요. 0.33 나누기 0.5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오히려 약분하는 것보다 어차피 계산해야 되거든. 자, 계산은 얼마죠? 0.6 요 계산은 얼마냐? 0.6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기반 산업이 아니에요. 전국 평균보다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죠? 전국 평균보다 작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 4 나누기 6 3분의 1이니까 0.66에서 67 나오겠네요. 대략. 정확하게 대략에 되면 두 자리 반올림. 이거는 5 나누기 똑같이 0.5. 그러면 0.67 나누기 0.5 하세요. 얼마 나오죠? 1.67 나누기 5인데 1점 얼마 나와야 돼? 위에 1.21 1.2쯤 나올 겁니다. 요게 1보다 크니까 뭐죠? 기반 산업. 즉 B지역의 섬유는 전국 평균보다 커요. 그러니까 B지역에서는 섬유가 기반 산업이 된 겁니다. 자, 요걸 밑에서 적용을 봅시다. 전자를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전체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율 400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900명인데 그 중에 전자 종사자가 400명이에요. 자, 이제 A지역입니다. 이거는 A지역. A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A지역에 전체 일하는 사람이 300명인데 그 중 200명이 전자예요. 이걸 계산하면 A지역에 전자 입지 개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분모는 유사해요.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전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900, 400 똑같고요. 그 다음 B제가 할 거잖아요. B제가 뭐냐면은 B제가 600 중에 전자 200이에요. 요거는 600 중에서 200 이렇게 가면 돼요. 즉 뭐냐, 전국 평균에 대한 지역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라 그냥 그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0.67 나오겠죠? 요거는 0.44. 자, 계산합니다. 0.67 나오고 0.44 계산하면 얼마죠? 0.1점 나오죠? 1.5 정도 이렇게 나왔고, 얘는 요 계산하면 3분의 1가 0.33 나올 거고요. 요 놈은 0.44 나오겠죠. 자, 0.33 나오고 0.44 하면 0.7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죠. 1보다 큰 게 뭐냐? A 지역에서는 전자, B 지역에는 섬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1보다 큰 기반 산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 볼게요. A 지역의 섬유 입지 개수. 자, A의 섬유 입지 개수는 0.6이죠. 0.6 맞죠? A 지역의 전자는 1.5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수출 기반 산업은 A 섬유 B 전자인데 A 전자 B 섬유 반대로 되어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B 지역의 섬유의 입지 개수, B 지역의 섬유 입지 개수는 1.21. 1.2죠. 근사값이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B 지역의 전자 입지 개수 0.75 이거죠? 물어본 거네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나고? 네, 잘 나옵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 이 문제가 숱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결론은 뭐냐? 이걸 자주 풀어서 내가 이걸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러면 이게 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프린터 문제 안 풀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계속 141쪽입니다. 141쪽에 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요거 입지개수 요거 했죠 금방? 요겁니다. 자, 이제 요거예요. 민간개발.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다 있습니다. 민간개발인데요. 자, 이거는 민간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걸 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크게 세 가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에 좀 자료가 좀 불편하니까 포인트 위주로 봐야 돼요. 요약의 자료를 철저히 안다기보다는 그게 뭐냐? 첫째, 자체 개발이 있어요. 자체 개발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토지가 있다고 볼게요. 토지 가지고 있는 게 토지 소유자겠죠? 이 건물 올립니다. 토지에 건물 올리는데 이거 누가 올리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땅에 내가 내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전부 다 내가 소유하든지 건물을 팔든지 분양하는 거. 누가? 내가. 끝. 이게 자체 개발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다 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 개발입니다. 가로 1번 자체 개발 방식이 요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1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있느냐? 소규모 부동산. 여러분이 원룸 하나 짓는다. 또는 뭐 상가 건물인데 1층에는 상업, 2층에는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준주거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아파트 건너편에 준주거 지역 이런 지역에 분양받아 가지고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투룸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그런 것들이 요거예요. 이거 금액도 얼마 안 하고 그냥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게 자체 개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이번 지주 공동개발은 뭐냐? 두 번째가 공동개발인데 얘는 규모가 좀 달라요. 자, 얘는 토지가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가 50억입니다. 토지에다가 상가 건물을 공사비 100억을 들여서 지을 겁니다. 이 정도면 혼자 하기 좀 살떨리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비 100억을 어디서 빌려올 건데? 통장에 들어있어요? 친하게 지내세요. 저랑 통장에 100억 있는 사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도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사업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토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가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라는 게 있어요.
2번 등가 교환 방식도 이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자, 내가 내 땅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자를 불러. 야, 봐라. 내가 요 땅이 내 땅인데 여기다가 100억이랑 공사비를 들여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다. 그래서 이걸 분양할 건데 네가 볼 때 어떤 게 보이네. 건설업자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 그걸 분양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공사비 줄 돈이 없다. 아니 통장 안에 100억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공사비 줄 돈이 없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 공사비를 이 부동산 요거 있잖아. 요만큼 네 줄 테니까 부동산 대물로 따라서 분양하든지 해라. 이렇게 마시겠죠? 공사비를 대물, 부동산으로 주는 거예요. 또는 지분으로 주죠. 지분을 몇 대 몇으로 등기하면 등가교환 방식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게 공사비를 줍니다. 자, 공사비를 줍니다. 주가 빠졌죠? 누가 줄까요? 이게 중요한데 공사비를 누가 주죠? 공사비를 건설업자가 주고받고 말이 안 되잖아. 공사비를 누가 준다?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 시행, 시공. 토지 소유.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토지 소유자라고 말해서 개인이라고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법인 소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개발회사가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자기가 공사 안 하고 공사만 발주를 주는 거야. 공사해라. 나중에 분양 이거 발라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부동산으로 지급한다.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공사비 대물 문제. 특가학입니다. 3번은 뭐냐? 공사비 분양금 지급행위. 이거는 뭐냐? 또 건설업자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 위치를 봐라.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공사비 줄 돈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비 100억 내가 줄게. 그런데 분양금을 받아서 준다. 당장.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공사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돼. 공사 시작할 때 일단 성금을 주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럼 공사 안 되잖아. 몇십억인데 몇백억인데 그 통장에 들어있는 건설업자 많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대출 받아서 공사해야 된다고. 기계 쓰고 할 때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공사 지해 주는데 그걸 공사비를 분양금 받아서 이거 분양 받아주는데 얘도 위치가 좋아야 돼. 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시죠? 요런 구조가 공사비 분양금 지급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의 공통점은 사업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지급하는데 뭘 지급하느냐?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업들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자가 시공자로 참여하면서 이걸 공사비를 이렇게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투자자 모집행은 투자자 모집하는 게 말 그대로 넘어갑니다. 5번 사업수탁 방식 밑줄. 자, 넘어갑니다. 사업수탁자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여기와 달리 자, 나는 내가 우리 회사가 법인 또는 개인인데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도 100억 내 통장에 들어있어.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내가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 10층짜리를 개인이 지어서 분양하는 게 짓고 설계, 건축, 분양을 내가 개인이 한다?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전문적인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거라. 불러가지고 야야, 내가 내 땅에 공사비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이걸 네가 책임지고 잘 지어서 분양까지 해줘. 그럼 내가 니인데 큰 돈 줄게. 뭘 주느냐? 이때 중요한 거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왜? 자, 이거는 이 개발업자가 돈을 부담했나요? 공사비? 아니잖아. 모두 여기 나왔잖아. 얘가 모두 참가하는데 모두의 책임을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잘 되면 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면 위와 차이는 뭐냐? 위에 둘은 뭐가 나왔죠? 밑에는 뭐죠? 이게 포인트야. 공통점은 뭐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 그래서 기억 140조 기억 끝에 개발업자는 사업을 대행하고 수수료 동그라미.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여기에 공삽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아셨죠? 수수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토지 신탁 방식. 이 토지 신탁 방식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자, 요거는 공동개발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걸 개발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요. 이때 신탁 방식의 이 개발업자를 신탁회사라고 말합니다. 신탁회사에다가 토지의 소유권을 넘깁니다. 어떻게? 신탁 등기로. 그러면 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공사 수익금을 말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토지 소유자는 룰루랄라 놀러 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간섭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회사가 자금을 동원해서 신탁회사가 건설해서 신탁회사가 분양해서 수익금을 돌려줍니다. 자기는 뭐 먹고? 수수료 먹고. 물론 이걸 몇 대 몇으로 나오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왜 공동이 아니냐? 얘는 같이 했잖아. 얘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죠? 자, 우리가 신탁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낯선 개념이지만 동양에는 낯설지만 서양에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양은 구조적으로 돈 많은 귀족들이 법률, 경제 이런 걸 안 해요. 전문가한테 맡기고 지는 뭐 하고 있죠? 파티하고 놀잖아. 그런 게 아닌가요? 영화 보면 우리 부러워 죽겠잖아요. 그거 보면. 그건 귀족놈들, 죄송합니다. 귀족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걔들 마구 놀죠? 음악하고 미술하고 놀잖아. 부러워 죽겠어.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부분 맡긴다라는 게 맡기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 내 토지를 맡겨가지고 네가 토지를 잘 개발해서 수익 크게 내는데 줘라? 이거예요. 내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해서 큰 돈을 만들어서 내는데 줘. 요게 신탁, 맡기는 거야. 이걸 개발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신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토지를 개발해서 이걸 줘. 요거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토지를 관리해. 관리 신탁도 있어. 내 부동산 관리해줘. 맡기는 것도 있어. 내 토지를 팔아줘. 처분 신탁.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여기는 뭐냐? 개발 신탁입니다. 내 토지를 개발해달라라고 맡긴 거, 그로부터 토지 소유자는 사실은 이 개발에서 손을 떼요. 놀러 다니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현실은 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게 제가 본 사례는 그래요. 이 사람에게 이사 명함을 주고 이 사람이 분양을 좀 하게 도움이 돼. 왜?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는 지역의 유지예요. 오피스텔을 분양하잖아. 그러면 이 지역의 유지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 예를 들어 뭐냐면 뭐라 그러죠? 기업 카드 같은 거? 무슨 기업 카드가 그러나 이걸? 법인카드마다. 뭐 생각이 안 나지, 나. 이렇게 된 거죠. 법인카드를 주자 말이야. 그럼 법인카드 가지고 제가 밥을 몇 번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룰을 알라. 이거 마음껏 쓰는 거야, 그냥. 뭐, 물론, 큰 술집은 안 되지만, 법인카드는 매개 드러나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밥은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 이거 핑계대고 자기 요거 쓰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요게 신탁입니다. 그래서 3번 신탁 방식 밑줄. 동그라미 니은 밑줄입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사업수탁과 유치하는 오른쪽에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된다 밑줄. 니은 T끝. 사업주체가 신탁회사이며 밑줄. 그럼 모든 거는 신탁회사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는 토지 소유주, 신탁회사, 사업주체. 구분하시겠나요? 됐죠? 이거의 구분은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그냥 논에 빼고, 여기서는 뭐냐? 여기는 공사비, 요거는 수수료 그 차이. 그렇게 구분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건소시험은 대규모 개발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 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관리, 부동산을 지덕, 유지, 보존하고 성질을 변경시 나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는 크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사용하는 단계에서 살짝 개발하고 바꾸는 걸 관리라고 한다라는 건데,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이 관리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2년에 한 번꼴로 문제가 나와요. 나오는 건 사실 일반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1번.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역에 따른 분류라는 건 뭐냐? 먼저 첫 번째 시설 관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자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리는 내 부동산을 맡기는 거죠. 그죠? 내 부동산을 맡기는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텔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모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가지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말도 안 했어요. 다 만들어줄게. 아이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말해보세요. 없나요, 이제? 그 다음에 자그마한 또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안 한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 갔더니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야. 내가 어릴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그 동창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놀고 있대.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월급 한번 어느 정도 챙겨줄 테니까 이거 와서 일 좀 해라. 한대. 그래서 내가 모텔에 청소.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청소. 모텔에 관계되는 잡다한 일을 하는 거. 청소. 그 다음에 형광등 교체. 그 다음에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을 말리면서 월급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시설 관리를 맡기고. 그래서 1번 시설 관리 밑줄.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밑줄, 요구에 단순히 밑줄,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 밑줄. 밑에 설비, 보수, 에너지, 방범, 방제, 보안, 청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범, 방제, 청소,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보니까 애가 잘해. 이 친구가. 옛날로 잘하더니 지가 사업이 망해서 괜찮은 애였던 거지. 그래서 야, 이 차 괜찮네? 그러면 이 모텔을 네가 전적으로 한번 관리해봐라. 그럼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많이 줄게. 이익 많으면 니네 월급 많이 줄게. 이렇게 말한 거라. 부재증금 빼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맡겼잖아요. 그럼 뭐가 되느냐? 부동산 관리가 돼. 부동산 관리는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얘가 뭘 하느냐? 자, 이 모텔에 대한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 관리도 얘가 해요. 모텔의 수입 지출도 지가 관리해요. 자, 여기보다 범위가 어떻게 됐죠? 커졌나요? 그래서 얘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오시는 이런 고객님에게는 쿠폰을 발행한 것도 지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10번 오면 한 번 무료예요. 10번 오는 이런 훌륭 고객님을 얘는 좋아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관리입니다. 밑줄. 기업 끝에.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여 자산을 정지시키는 관리입니다.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가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건물, 운영, 마케팅, 수입 지출, 분석 이런 것들. 자, 아까보다는 좀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뭐냐? 이 친구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야, 니 정말 얘가 맡고 나서 이게 수익이 50%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마음에 든다. 내가 가진 모든 부동산 네가 전부 다 관리해봐. 그럼 뭐가 되느냐? 자산 관리가 됩니다.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분석을 분석해서 내인데 건의를 하는 거죠. 야, 사장님, 그렇게 말해야지. 공업일 때는 사장님, 이거는 괜찮은데 이 지역이 모텔이 지금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걸 내가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다른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야. 추진해가. 그럼 지가 이거 매입도 지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 그게 자산 관리입니다. 기업 밑줄. 소유주나 기업의 부의 극대화 밑줄. 밑에 위험 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분석, 재투자, 재개발, 투자 위험 관리, 매입, 매각, 자금 조달. 느낌 아시겠죠? 이건 이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는 건 마찬가지. 자, 포인트가 요거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포트폴리오, 매입, 매각, 재투자에 관계되는 관리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지만 알면 쉽지 모르면 헷갈려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범위가 이거는 영역 어디까지 관리를 맡기느냐에 따른 분류. 아시겠죠? 고분류리는 영역 어디까지 관리를 맡기느냐에 따른 범위 관리, 이걸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관리 내용. 이거는 뭐냐? 내용에 따른 분리.
내용에 따라 물는데 간단한 밑줄만 긋습니다. 1. 기술적 관리 넘어갑니다. 2. 경제적 관리. 3. 법률적 관리. 이거는 어떤 내용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관리, 즉 청소 같은 걸 하느냐,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돈 문제를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법률적 관리, 계약서를 관리하느냐. 요거는 말 그대로니까 제목만 딱딱딱 밑줄 넘어갑니다. 이해가 될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밑에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건물주인 직접 관리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겠죠? 자가관리. 시설에 맡깁니다. 그걸 뭐라 그랬죠? 위탁관리. 그러면 어중간한 건물, 이런 건물 정도 되면 건물주인이 일부하고 일부는 맡기고 이걸 혼합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가관리는 건물주의 지식관리는 대규모 소규모인 건물을 많이 합니다. 원룸 같은 거 자기가 말겠죠. 위탁관리는 대형 건물이에요. 대형 건물은 소유주가 관리 못합니다. 여기는 관리비를 지로인지로 발부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관리비 입금하겠죠. 아마. 그런데 규모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 지역에 가면은 제가 촬영만 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촬영만 하고 와요. 어떤 거냐면 오피스텔에 가요. 그 건물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데 건물이 7층까지는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사무실. 병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8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9층으로 가는데 오피스텔이 방방이 한 층에 오피스텔이 한 20개 있어요. 그럼 오피스텔만 100개가 넘어. 상가 건물도 많아. 이거 건물주인 관리 못합니다. 이런 거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맡겨요. 위탁관리라고 마셔야 되겠죠. 아셨죠? 위탁관리를 보면 이런 경우에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촬영만 하고 와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정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강이 있습니다. 혼자서 적응이 안 돼, 적응이. 혼자서 계속 들어. 반응이 없잖아. 혼자, 자, 봅니다. 이거 막. 혼자 이러고 와요. 어제까지만. 그러기 위해서 와고 와요. 그건 이제 감정평가에서도 개론이 있어요. 감정평가 1차에는 민법도 있고 개론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것만 하는 강의인데 조금 달라요. 90% 비슷한데 그거는 막 혼자 말만 해. 이 중개사는 인원이 된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인원 학원이 없어요.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몇 명 안 되니까 수강 좀 어렵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촬영만 하고는 컨텐츠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컨텐츠를 파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거기 가면 구청에 가서 혼자서 열심히 말만 하고 그리고 자료만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만날 것도 없어요. 혼자 촬영하고 혼자 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위탁 관리 건물주인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 직접 관리해요. 위탁 맡겨요. 혼합은 뭐냐?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기는 이런 걸 혼합관리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 겁니다. 자가관리 밑줄. 장점의 맨 밑에 기밀 유지 및 보안관리에 양호하다 밑줄. 아무래도 건물의 안 좋은 점이 밖으로 안 새나가겠죠. 나만 알면 되니까 단점 봅니다. 두 번째, 관리 전문 지식이 미흡하다. 건물 주인이 관리하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겠지만 좀 미흡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원룸 가지고 친구가 있어요. 저는 원룸이 없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요즘은 이제 이 여대생들은 형광등 가는 거 안 하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저는 전화할래. 그 얘가 같이 한잔 하다가 형광등 가는 줄 겁니다. 형광등이 나갔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거. 그러니까 지가 다 해야지. 할 수 없지. 여러분 원룸 가지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다가 같이 어울리고 있다가 원룸 청소해야 된다 가는 친구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문 지식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 관리. 이거는 뭐냐? 맡기는 거죠. 밑에 첫 번째 미줄입니다.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인데 서비스 돼 있네요. 이 말 하나 모르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에 맡기면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장점의 밑줄. 단점의 두 번째 기밀 유지 보안이 좀 불안전하겠죠. 자, 자가와 위탁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밑줄. 장점의 과도기적인 밑줄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못하게 맡기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돈 관리라든 이런 거 내가 하는데 전기, 엘리베이터 못하잖아.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 게 혼합관리입니다. 자, 단점은 뭐냐? 책임 소재가 불명한 밑줄.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건물주의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업체가 잘못한지 알기가 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힘드시니까 요거는 밑에만 밑줄 넘어갈게요. 임대주행의 조임대 잠입줄. 오른쪽에 아파트 같은 주거용. 조임대차는 총임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총임대차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주거용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룸은 임대료 30만 원, 관리비 5만 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총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순임대차 밑줄, 니은 공업용 부동산 밑줄. 공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순수 임대료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이나 그다음 시설 사용료 이런 것들을 가산해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3번 비율임대차 밑줄, 니은 매장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코너 분양, 그러니까 상가 코너 또는 아파트 백화점 코너 이런 것들은 매출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그럴 때 비율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너무 간단하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46쪽에 마케팅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